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특수합금 조달 업무를 담당했던 한 아버지가 가족과 함께 목숨을 걸고 탈출한 실화입니다. 단 7분, 420초라는 짧은 시간이 한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손바닥만한 작은 발열패 하나와 3번의 손목 신호가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여러분도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소중한지, 그리고 작은 것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현우 55살입니다. 북한에서 특수합금 조달을 담당했던 중간 간부였죠. 그 시절 저는 체제에 충실한 부품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료 하나가 총살당하던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공장 앞 광장에 모든 직원들이 모였고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앞줄에 섰습니다. 소재 빼돌림 혐의자 처형식이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렸죠. 제가 잘 알던 김철수 동무가 손목에 밧줄이 묶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흘 전까지만 해도 저와 함께 웃으며 점심을 먹던 그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소재 빼돌림 혐의로 김철수를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확성기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광장을 덮쳤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 눈에서 뭔가 말하려는 듯한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발, 두 발, 철수의 무릎이 꺾이면서 그가 모래먼지에 고꾸라졌습니다. 붉은 핏방울이 모래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닫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봐야 했으니까요. 체제의 위력을, 배신의 결과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가슴 한구석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철수가 정말 소재를 빼돌렸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가족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며 자랑하던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집 앞 전신주 옆에 검은 승용차가 서 있는 거였습니다. 차 안에서 담배 끝에 붉은 불씨가 파도처럼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게 보였죠. 저는 커튼을 살짝 젖히고 내려다봤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늦은 귀가길에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빨리 걸으면 그 발걸음도 빨라졌고 제가 천천히 걸으면 그것도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마치 제 그림자의 길이를 재듯이요. 어느 날 밤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담배를 들고 있었죠. 그는 제가 뒤돌아보는 것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장태수, 동료들 사이에서 속삭이며 나오는 이름이었습니다. 보위부 처형관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야간 국경열차 검문을 총괄한다고도 했고요. 그는 냄새로 사람을 잡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땀 냄새, 숨기는 물건의 냄새까지 다 맡아낸다고 했죠. 일주일 뒤 특수합금 한 컨테이너가 중국에서 지연되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날씨 때문에 배가 늦어진 거였거든요. 하지만 상층부는 이걸 국가 자원 낭비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의자 2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칠판 위에 붙은 납품 실적표를 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 옆에도 작은 빨간 점이 찍혀 있었죠.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손바닥에 식은 땀이 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매일 계산했습니다. 제 이름이 명단에 올라갈 가능성이 몇 %인지, 가족이 사라질 확률은 또 얼마나 되는지. 철두철미한 실무자였던 제가 이제는 현관 비밀번호를 5번씩 바꿔보는 겁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창문을 몇 번씩 확인했습니다. 검은 승용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다른 차였지만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똑같았습니다. 장태수의 눈빛은 늘 같았습니다. 차가웠고 확신에 차 있었죠. 그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 차례다. 그는 마치 사냥꾼처럼 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체제가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체제가 언제든 삼킬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거죠. 그 밤 아내 미정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철수의 죽음, 장태수의 감시,
그리고 저에게 닥칠 운명까지. 미정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에서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고,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인사자료 비공식 명단을 훔쳐보던 그날 밤,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명단 구석에 제 이름을 숨긴 암호가 적혀 있었거든요. HW55SM이 무슨 뜻인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옆에 적힌 날짜를 보고 깨달았죠. 현우 55세, 특수합금. 그리고 처리 예정일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미정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린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군복을 입고 휴가를 나온 참이었죠.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얗네. 미정이 국자를 든 채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웃어 보였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미정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20회를 함께 산 아내였으니까요.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아이들도 느꼈습니다. 아빠, 오늘 뭔가 달라요. 아린이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선로를 바꿔야겠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이 국그릇을 든 손이 멈췄고 아린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윤이는 군대에서 배운 습관대로 등을 곧게 세웠죠.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열차를 타야 한다. 환적지에서 정차하는 시간이 7분이야. 그 7분이 우리에게 허락된 전부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똑 들렸죠. 그때 아린이가 조심스럽게 농담을 건넸습니다. 아빠, 7분이면 라면도 못 끓여 먹어요. 그 말에 미정이 웃는 듯 하다가 이내 울컥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랐거든요. 저도 웃으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장태수의 그림자가 여전히 전신주에 붙어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가로등 불빛에 흩날렸죠. 라디오에서는 중국 북한 합동단속 강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국경 지역 불법 월경 시도자들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윤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전 괜찮습니다. 근데 누나가 추위를 많이 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살 아들이 누나를 걱정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얇은 검은 필름을 꺼냈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빛을 흡수하는 시트였습니다. 이걸 아린난로라고 부르자. 그 필름은 제가 공장에서 몰래 가져온 특수 발열제였습니다. 전기가 없어도 체온으로 활성화되어 열을 내는 소재였죠. 원래는 군사용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가족들이 잠깐 웃었습니다. 아린난로라는 이름이 귀여웠나 봅니다. 그 웃음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두려움이 줄어든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도망이 아니라 선택으로 바뀌었을 뿐이었죠. 미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요? 모레밤. 화물열차가 환적지에 서는 시간이 새벽 2시부터 2시 7분까지야. 도윤이가 계산하듯 중얼거렸습니다. 7분, 420초네요. 그래, 420초.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일어나려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가족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미정이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여왔습니다. 옥수수차 냄새가 방안을 채웠죠. 그 냄새를 맡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을 다시 가질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군대에서 지도 보는 법 배웠어요. 환적지 구조도 외웠고요. 아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중국어 조금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미정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20회 동안 함께 해온 사람의 체온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났습니다. 장태수가 자리를 바꾸는 소리였죠.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가족을 지키겠다고. 아린이가 추위에 떨지 않게 하겠다고. 도윤이가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게 하겠다고. 그리고 미정과 함께 늙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7분, 420초.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영원히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도 위 환적지의 선로는 송금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그래, 420초. 저는 촛불 하나 켜놓고 그 복잡한 철길들을 손끝으로 따라가며 외웠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었거든요. 리춘이라는 사람을 만난 건 우연이었습니다. 그는 환적지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인부였어요. 술에 취해 골목에서 비틀거리던 그를 부축해준 게
인연이 되었죠. 며칠 뒤 그가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그의 눈에서 뭔가 절박한 빛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의 형이 국경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을 도우려 한 거였습니다. 정차 4분 지점에 하수 통로가 있어요. 냄새가 지독해서 순찰이 짧습니다. 리춘이 손가락으로 지도 위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정말 작은 점으로만 표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점이 우리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이게 신호예요. 리춘이 손목을 3번 가볍게 탭했습니다. 톡톡톡. 간단한 소리였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미정이 그 동작을 따라했고 아린이와 도윤이도 연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목을 기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날부터 매일 밤 7분 연습을 했습니다. 식탁 타이머를 7분으로 맞춰놓고 복도로 나가서 걸음을 세어봤습니다. 5걸음, 다시 2, 멈춤, 숨 고르기.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미정은 특별한 연습을 했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 연습이었어요. 무서우면 사람은 꼭 뒤를 봐. 그 순간 들키는 거야. 리춘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정은 앞만 보고 걷는 법을 익혔어요. 어깨가 굳어도 심장이 뛰어도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린이는 언어를 바꿔 속삭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영어 20초, 중국어 20초, 침묵 20초. 누구라도 듣게 될 때 혼란을 주기 위한 어린 딸의 유치한 방패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소중했습니다. 아린이는 학교에서 배운 외국어를 총동원했어요. 발음이 서툴러도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적들을 혼란시키는 거였으니까요. 도윤이는 가방 안쪽을 뜯어서 숨을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기술이었죠. 작은 구멍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 산소가 들어와요. 좁은 공간에 숨어도 숨을 쉴 수 있어요. 20살 아들의 침착함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의젓해졌나 싶었어요. 아린날로 사용법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얇은 탄소 필름 히터를 배터리 팩에 연결해서 손목과 복부에 번갈아 대는 거였어요. 저체온증이 오기 전에 몸을 달구는 리듬을 외웠습니다. 30초씩 위치를 바꿔가면서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죠. 연습할수록 우리는 한 팀이 되어갔습니다. 말없이도 서로의 움직임을 알 수 있었어요. 미정이 긴장하면 어깨가 올라간다는 것, 아린이가 무서우면 입술을 깨문다는 것, 도윤이가 집중하면 눈을 가늘게 뜬다는 것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어느 날 밤 리춘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형님, 계획을 바꿔야 해요. 순찰 시간이 바뀌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리춘은 이미 대안을 준비해뒀습니다. 대신 화물차 밑에 숨을 공간이 생겼어요. 기름 냄새가 심하지만 안전해요. 우리는 다시 연습했습니다. 이번엔 기름 냄새를 견디는 연습이었어요. 코를 막고 입으로만 숨 쉬는 법, 어지러워도 의식을 잃지 않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7분. 그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서 완벽하게 계산했습니다. 첫 1분은 은신처 찾기, 둘째 1분은 상황 파악, 셋째와 넷째 1분은 이동, 다섯째 1분은 최종 목표 지점 도착, 여섯째와 일곱째 1분은 안전 확보. 매일 밤 연습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두려웠던 계획이 점점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가능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어느 날 밤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7분이면 충분해. 우리가 살아있기만 하면 말이야. 그 말을 하면서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확신이 생겨 있었거든요.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요. 창밖에는 여전히 장태수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완벽한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7분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낼 계획이 말입니다. 보급창고 통제실로 전화를 거는 순간 제 심장은 북처럼 뛰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목소리 변조기를 입에 대고 낮게 권위를 깔아서 말했습니다. 자제반, 특송, 임시 출입증 발급하라. 구형 기계에 제가 억지로 붙인 목소리 변조기였지만 그 거친 합성음이 저 대신 말을 해줬습니다. 땀이 귀 뒤를 타고 흘렀어요. 심장 박동과 기계 잡음이 겹쳐서 제 자신의 목소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인증번호, 통제 요원이 요구했습니다. 그 순간 제 혀끝이 굳어들었어요. 인증번호까지는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리춘이 연필을 탁 꺾어 소리를 냈습니다. 창고 담당자 교대는 6시. 번호는 늘 바닥에 떨어져 있어. 리춘이 태연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혼잣말하는 것처럼요. 잠시 후 통제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부턴 규정대로 하시오. 통화가 끊긴 순간
버스에서 급정거한 승객들처럼 우리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안도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통로 끝에 장태수가 서 있었거든요. 그는 코끝을 치켜들고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짐을 맡을 때 냄새부터 맡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개처럼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봉인 테이프 위에 정밀부품이라는 활자를 굳이 2번 인쇄해둔 상자였어요. 순간 그의 눈에 미세한 흥미가 머물렀습니다. 이런 건 보관 창고가 다르지. 장태수가 부하를 불렀습니다. 다른 라인의 문서를 찾게 했어요. 그는 냄새와 문자를 동시에 믿는 늑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었죠. 부하 직원이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장태수는 그 서류들을 한 장씩 넘겨봤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특수합금 관련 부품이군. 장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바로 그때 다른 곳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컨테이너 하나가 떨어진 소리였죠. 저쪽 먼저 확인해. 장태수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쪽으로 향했어요. 리춘이 미리 준비해둔 일이었습니다. 작은 소동을 만들어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거였죠. 그 틈에 우리는 첫 번째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장태수의 시선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저 냄새. 장태수가 다시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혹시 우리가 준비한 위장 냄새를 알아챈 걸까요? 기계유 냄새네. 다행히 그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몸에 발라둔 공장 기계유 냄새를 맡고는 있었지만 위장 목적인 줄은 몰랐어요. 요즘 수입 윤활제 냄새가 독하더군. 장태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계속 냄새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를 완전히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리춘이 옆에서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중국산 부품들이 냄새가 심해요. 포장재 때문인 것 같은데. 그의 말에 장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춘은 이곳에서 오래 일한 베테랑이었거든요. 그의 말이라면 믿을만했죠. 드디어 우리는 첫 번째 검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는 순간 장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들 좀 더 자세히 확인해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그는 우리를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첫 관문을 넘어선 우리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리춘이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예상한 일이에요. 그의 침착함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장태수라는 늑대가 우리 뒤를 쫓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미정이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길이 느껴졌지만 그 따뜻함이 용기를 줬어요. 아린이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습한 대로였죠. 도윤이는 어깨를 곧게 펴고 앞만 보고 걸었어요. 우리 가족은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장태수의 의심 속에서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열차 및 하수 통로로 내려가는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가 몰려왔습니다. 썩은 물과 쇳물이 뒤섞인 냄새였어요. 하지만 그곳이 우리가 숨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7분. 리춘이 작은 소리로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바닥에는 미끈한 물기가 가득했어요. 발을 헛디딜까봐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아린이의 호흡이 점점 가늘고 짧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괜찮아? 제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제가 미리 준비해둔 아린난로를 그 아이 손등에 얹었습니다. 따뜻함이 살처럼 스며드는데 10초, 아린이의 눈빛이 돌아오는데 20초.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괜찮아. 제 입술이 아린이의 귀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아린이가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통로 입구에 그림자 2개가 덜컥 걸렸습니다. 순찰견의 발톱 소리가 따다다 들려왔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들키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도윤이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작은 포장지를 반대 방향 벽에 던졌어요. 금속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게 사료 냄새였죠. 순찰견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함는 소리와 코 고는 숨소리가 우리 쪽에서 멀어졌어요. 도윤이의 기지 덕분에 위기를 넘긴 거였습니다. 3분 남았어요. 리춘이 손목 시계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통로 위에서 물방울이 철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시간을 쪼개고 있었어요. 똑똑 그 소리가 심장박동과 겹쳤습니다. 멀리서 휘파람 소리가 한 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신경질적인 호통이 이어졌어요. 거긴 끝났어. 다음 선로로 넘어가. 잠깐 살았다는 안도감이 목 뒤를 스쳤습니다. 순찰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미정이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동안 숨을 참고 있었나 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머리 위 선로가 덜컹 크게 흔들렸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선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이상해요. 리춘이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계획에 없던 선로 전환이었어요. 길이 바뀌면 우리의 7분도 바뀝니다. 모든 계산이 틀어지는 거였죠. 어떻게 해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당황했지만 침착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차분함이었거든요. 리춘이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화물차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타려던 차량이 뒤로 밀렸어요. 그 말은 우리의 시간이 더 줄어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원래 7분이었던 시간이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도윤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5분이면 충분해요. 계획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20살 아들의 침착함에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어떻게? 첫 1분에 바로 목표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중간 대기 시간을 없애고요. 도윤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니 계획도 바꿔야 했어요. 더 위험하지만 더 빠른 방법을 택해야 했습니다. 아린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괜찮아요. 아린난로도 있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4살 딸이 이런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좋아. 5분 작전으로 간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위에서 또 다른 기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리춘이 손목을 3번 톡톡톡 쳤습니다. 새로운 신호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7분이 아니라 5분 안에 기적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였기에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숨이 다시 얼어붙었지만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환적지의 대형 크레인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컨테이너들이 옆 선로로 미끄러져 가면서 우리의 계획이 또 한 번 흔들렸어요. 장태수가 무전기를 입에 대고 짧게 지시했습니다. 정밀 부품 라인 다시 검색하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또 쪼개지고 있었거든요. 하수 통로를 빠져나와야 하는데 그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출구였어요. 부하 직원이 손전등을 들어 올리며 물어왔습니다. 서류 좀 봅시다. 제 손이 종이를 찾는 척하며 허공을 휘젓고 있을 때 리춘이 제 손목을 탁탁탁 3번 두드렸습니다. 그 단순한 리듬이 제 머릿속에서 지도처럼 펼쳐졌어요. 선로 끝 컨테이너, 남조선 중소기업 납품 포장 규격, 그 포장재에 특유의 골이 있는 벽면이 있었습니다. 리브라고 부르는 그 골 사이사이에 물류팀이 만들어둔 비밀 공간이 있었어요. 지금 리춘이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빛이 스치지 않는 틈으로 몸을 미끄러뜨렸어요. 제 등뼈가 상자 벽에 골에 끼면서 찌릿한 통증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있었어요. 밖에서 장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냄새, 수입 윤활제 냄새군. 그는 또 냄새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손전등 빛이 우리 머리 위를 한 번, 2번 훑고 지나갔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숨을 쉬어야 했어요. 아린이가 제 옆에서 떨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린난로를 그 아이 손에 쥐어줬어요. 따뜻함이 전해지면서 아린이의 떨림이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도윤이는 가방의 숨구멍을 통해 조심스럽게 밖 상황을 살피고 있었어요. 군대에서 배운 정찰 기술이었죠. 그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3분. 아직 3분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미정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 악력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20회를 함께 산 아내의 결단력이었습니다. 크레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속의 울림이 기차의 심장처럼 박동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 심장에 매달려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어. 뒤에서 장태수의 목소리가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그는 끈질긴 사람이었거든요. 컨테이너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덜컹 흔들리는 진동이 온몸에 전해졌어요. 멀미가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리춘이 작은 소리로 알려줬습니다. 국경까지 20분 정도 남았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차가 멈췄습니다. 예정에 없던 정차였어요. 우리 모두 긴장했습니다. 밖에서 중국어가 들려왔습니다. 국경 검문이 시작된 거였어요.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뜻이었어요. 우리는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검문관들이 컨테이너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빈 공간을 찾는 소리였어요. 우리가 숨어있는 컨테이너에도 검문관이 다가왔습니다. 똑똑똑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린이가 제 팔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 작은 손에서 절망적인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미정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도윤이는 온몸에 힘을 주고 있었어요. 검문관이 우리 바로 옆 벽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그 소리가 우리 가슴팍을 직접 때리는 것 같았어요. 여기 좀 이상한데. 중국어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춘이 조용히 번역해줬어요. 이상하다는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쪽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여기 밀수품 발견. 검문관들이 모두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쪽 검문이 중단된 거였어요. 리춘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운이 좋네요. 하지만 저는 이게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우리를 도우려고 일부러 다른 곳에서 소동을 벌인 거였습니다. 기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국경을 넘어서는 소리였어요. 선로 소음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중국 땅의 소리였죠. 성공했어요. 리춘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한 건 아니었어요. 진짜 자유까지는 아직 멀었거든요. 컨테이너에서 나온 우리는 중국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리춘이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그 먼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가 문제였거든요. 제3국을 거쳐 도착한 낡은 창고에서 비둘기들이 날갯짓을 했습니다. 먼지가 햇살에 반짝이며 떴다 가라앉았어요. 한 달 넘게 숨어 지내던 그곳이었습니다. 새벽 5시. 인천공항 화물 게이트 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좁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일제히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들킨 건가 싶었거든요. 박현우 선생님,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그 한 문장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견뎠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어진 거였어요. 미정이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린이의 손등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아린날로 덕분이었죠. 그 작은 발열패가 우리 가족을 지켜준 거였어요. 도윤이는 어깨를 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치 한국의 공기를 온몸으로 마시는 것 같았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치료였습니다. 지방의료원에서 아린이의 과호흡 증상 검사를 잡아주었어요. 한 달 내게 숨어 지내면서 생긴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아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아린이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미정의 무릎에도 물리치료가 배정되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오래 숨어 있으면서 관절이 굳었거든요. 수술 대기 대신 정기 진료라고 써드릴게요. 간호사가 서류에 적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미정이 눈물을 흘렸어요. 한국에서는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실감한 거였죠. 며칠 뒤 중소기업인 협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급망 쪽 경험이 많으시다면서요? 지역 소부장 업체들이 자문을 원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쌓은 특수합금 경험이 한국에서도 필요한 기술이었던 거예요. 처음으로 제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취업교육에 배정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도면을 받아보고는 눈을 빛냈어요. 아버지, 이건 군대에서 보던 거랑 달라요. 훨씬 더 정밀해요. 20살 아들이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알아보는 모습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국의 강점을 새삼 배웠습니다. 대기업들만 잘하는 게 아니라 촘촘한 중소기업 생태계가 있었어요. 지방 의료망도 잘 갖춰져 있었고요. 여기는 크게 말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톱니들이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부축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친구들이 저한테 북한 이야기 궁금하다고 해요. 무서운 이야기 말고 재미있는 이야기 있냐고 물어봐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린이가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미정은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계산기 사용법도 어려워했지만 금세 배웠습니다. 손님들이 친절해요. 말투는 조금 다르지만 마음은 똑같아요. 미정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도윤이는 기술학교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아버지, 여기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누가 시키는 일이 아니라 제가 선택하는 일을 말이에요. 그 말에서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망명이라는 단어가 생활이라는 일상에 흡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녁 식탁에 앉아 가족들과 밥을 먹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그 7분이 이런 일상을 가져다 줬다고. 그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줬다고.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서기로 한 거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북한의 히토류 밀거래 실상을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서 제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히토류와 특수합금이 어떤 항로로 어떤 이름으로 바뀌어서
어떤 회사의 주석 상자 속으로 들어가 다시 군수 연구소로 흘러갔는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영수증의 잉크 색깔까지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국정감사위원 한 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는 컨테이너 벽의 골 모양과 포장재의 특징까지 증거로 내놓았어요. 20년 넘게 그 일을 해왔던 전문가의 기억력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얇은 필름 하나가 우리를 따뜻하게 해줬고 3번의 손목 탭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작은 것들이 큰 것을 바꾼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아린난로라고 부른 작은 발열패, 리춘이 알려준 간단한 신호, 가족들의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그 증언 이후 한 달 만에 선박과 철도 원산지 추적 시스템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파일럿 프로그램이었어요. 우회 거래가 눈에 띄게 줄었고 가짜 서류들이 더 빨리 들통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7분이 우리 제도의 7년을 줄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 연구원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작은 탈출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래전 그 하수 통로의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란다에서 맡는 햇볕에 마른 빨래 냄새와 비교해봤어요. 같은 코로 맡는 냄새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미정이 창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여보, 손이 아직 따뜻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따뜻했어요. 얇은 필름 같은 희망이 우리 가족을 계속 덮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태수의 그림자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제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요. 체제에 충실한 부품에서 자유로운 인간으로, 숨어 사는 도망자에서 당당한 증언자로.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그 7분이었습니다. 아린이는 이제 한국 학교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도윤이는 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아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미정은 동네 마트에서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우리 가족은 그 7분을 매일 갱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선택이고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며 여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준 두 번째 인생에 감사하면서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작은 것들이 큰 기적을 만든다는 걸 믿으시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아린난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